자, 여러분,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가지고 튀김을 해도 되는지, 엑스트라 버진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올리브유가 좋은 올리브유인지, 다른 영상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여러 가지 올리브유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관대가 스탁대입니다. 자, 오늘은 올리브유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식용유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반드시 지난 제 식용유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 사전 지식을 깔고 오늘 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계기는 결국 이제 지중해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중해 사람들 심장병에 뭘 먹고 이렇게 안 걸리나 봤더니 이제 올리브유를 많이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중에서는 이 오메가9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산패에도 꽤 잘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9이 주로 들어있는 거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카놀라유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동의하진 않지만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이 줄고 있고 그 자리를 이제 올리브유가 굉장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리브유가 저렇게 지중해 사람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결국 오늘 쭉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엑스트라 천여?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하실 텐데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올리브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는 씨앗에서 뽑은 거, 과육에서 뽑은 거, 동물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올리브유는 이제 과육류이기 때문에 보통은 화학적으로 정제한 것보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압착해서 뽑은 압착류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라고 정제유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브유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그냥 눌러서 짜내는 추출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정제유, 요 두 개를 섞는 혼합유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요 정제유를 법적으로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올리브유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정제유를 팔기 위해서 이제 추출유 조금 섞은 혼합유라는 걸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요 두 개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제하지 않은 눌러서 짜낸 추출유 종류가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버진, 람판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뜻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 람판테는 램프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먹는 거니까 램프에나 쓰라는 뜻이고요. 버진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짠 올리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직역하면 최상급 버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 짠 애를, 즉 버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급인 버진들을 선별해서 추린 거를 말 그대로 최상급 버진, 즉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처음 기름을 짜는 거를 이제 버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짜고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깻묵이라고 하죠. 옛날에 요 깻묵을 가지고도 압착 방식으로 기름을 한 번 더 짰어요. 한마디로 두 번째 짜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아마도 처음 짠 거를 버진, 두 번째 짠 거를 람판테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짜고 도저히 못 짜는 찌꺼기는 이제 포마스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이 버진도 이게 다 같은 버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짰건 두 번째 짰건 사실 올리브 열매 품질에 따라서 또 운송 방식에 따라서 압착 방식에 따라서 이 품질이 천차만별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올리브를 수확해 놓고 오래 보관했다 짠다든지 수확할 때 상처가 많이 난다든지 또 굉장히 올리브가 다 익은 다음에 늦게 딴다든지 요렇게 하면은 실제로 산도가 기름 짜기 전부터도 이미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게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게 뭔지 알려면 사실 또 산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산패는 이제 기름이 상하는 겁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이. 그래서 우리가 튀김을 하면 기름이 상패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꼭 요리를 해야만 상하는 게 아니라 보관할 때도 상하고 사실은 이미 만들기 전부터 산패됩니다. 그래서 그 산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수분해적 산패, 산화적 산패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사실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식용유라 하면 그 안에는 99% 다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산 세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거나 수분, 산, 알칼리 또는 효소에 의해서 이 중성지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산들이 하나씩 유리지방산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살짝이지만 여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제 산화적 산패, 즉 발암물질이 생기는 진정한 산패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바로 일어나지만 요 유리지방산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요건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유리지방산이 분리되면 맛도 불쾌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해서 올리브유의 품질을 매긴다는 거죠. 그거를 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대비 유리지방산이 몇 프로인가, 보통 뭐 1%, 2%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올리브유의 품질을 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산도로 기준을 나눈 게, 산도가 0.8% 이하를 엑스트라 버진이라 하고 0.8%에서 2%는 버진이라 하고 2% 넘으면 사람이 못 먹는다. 그래서 람판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처음 짠 거 중에 산도가 낮은 좋은 최상급 버진을 엑스트라 버진, 처음 짠 거 중에 중간 거를 그냥 버진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제 요 람판테는 원래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 짰던 기름을 부르는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짜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 짠 기름 중에서 산도가 2% 넘어서 못 먹는 거를 람판테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여러 가지 또 찌꺼기에서 포마스 오일을 또 뽑아서 그런 걸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면 유리지방산을 걷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도가 내려갑니다. 거의 뭐 0.2%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극단적으로 기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정제유는 이건 올리브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무슨 항산화 물질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이나 버진을 섞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섞으면 아깝기 때문에 버진을 조금만 10% 정도 섞으면 그게 바로 혼합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유를 이름을 뭐 퓨어 올리브유, 엑스트라 라이트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퓨어가 전혀 퓨어하지 않죠. 정제를 하고 뭘 섞고 이렇게 만든 게 퓨어고, 엑스트라 라이트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마케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런 이름이 붙은 거는 혼합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여기 보시면 이제 퓨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게 혼합유, 요렇게 세 가지만 팔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총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실 요거를 먹을 이유는 없겠죠. 좀 비싸고 좋은 걸 먹으려면 요걸 먹든지, 비용 문제나 튀김용으로는 요걸 먹든지 하지, 제 생각에는 글쎄 버진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리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혼합유는 그러면 싸지만 이거는 먹을 만한 기름이냐? 자, 요거를 조금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이 요게 콩기름이고 요게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근데 올리브유, 람판테나 포마스 오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기름을 뽑는 걸 넣고 또 그걸 제거하는 물질을 또 넣고 또 그거를 제거하는 물질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과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벤조피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것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는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정제유는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뒤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 물질들도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기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한 기름이기 때문에 발연점이 굉장히 높지만 오히려 이런 산화적 안정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연점이니 뭐 산화적 안정성이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한번 끓여보자,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했더니, 우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80도인데 180도가 넘게 끓여도 거의 극성물질이 나오지 않죠. 반면에 우리 혼합유인 퓨어 올리브유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발연점이 230도인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실온부터 25도, 뭐 150도, 180도, 210도 할 거 없이 그냥 내내 엑스트라 버진보다 극성물질이 높아요. 발연점이 높다는 그 혼합 올리브유가 발연점이 낮다는 그 엑스트라 버진보다 극성물질이 그냥 내내 더 많다는 거죠. 튀김온도 그 180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보면 발연점이랑 발암물질 나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리고 산화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 참고하시고, 요거도 지금 발연점 적어 놓은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제유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퓨어 올리브유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시면 되겠고, 저라면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겠습니다. 자, 이걸 골라 볼게요. 그러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적혀 있는 거 그냥 고르면 끝이냐?
자, 압착 방식에 따라서 비정제 추출료도 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게 이 기름을 짤 때 누르면서 열을 가했는가. 사실은 이제 참기름, 들기름 보시면 우리 참깨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내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온 압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열을 안 하고 그냥 실온에서 눌러 짜는 거를 냉압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름이 냉압착이면은 굉장히 저온에서 압착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실온에서 압착한 거를 법적으로는 반드시 냉압착이라고 적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조한 올리브유는 EU법에 따라서 반드시 27도 미만에 생산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이 냉압착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온압착, 상온압착, 실온압착 이런 거는 오히려 가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냉압착이라고 적어 놓은 것만 가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콜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 말고 원심 분리를 이제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냉추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 저는 고온에서 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는 안 돼 있던데 당연히 이제 고온 압착을 적어 놓을 바보는 없을 거고요. 근데 여기 어쨌든 냉압착이라든지 콜드라든지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고온 압착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압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콜드 프레스까지 적혀 있으면 확실히 이제 요거는 냉압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온압착, 저온압착 이런 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냉추출은 유럽산 EU 기준으로는 이렇게 콜드 익스트랙티드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요. 호주산은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서 냉추출도 요 콜드 프레스로 또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냉추출이 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굳이 숨기고 콜드 프레스 적는지 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고르는 게 끝났냐?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0.8% 이하를 법적으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당연히 더 산도가 낮은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뭐 0.7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안에서도. 그래서 뭐 0.2 이하는 이제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0.14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올 그 발연점의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표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얼리 하베스트, 이제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점점점 익으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우리 대충 익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수확한 게 훨씬 더 항산화 물질이나 폴리페놀, 토코페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일 향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수확한 얼리 하베스트 제품인지를 보고 고르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표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질 보증서나 이런 데 적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유기농인 걸 고르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적어 놓습니다. 오가니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런 거 보고 고르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이씨 무슨 식용유 하나 고르는데 엑스트라 버진 골라야 되고 냉압착 냉추출인지 골라야 되고 산도 낮은 거 조기 수확한 거 유기농인 거 이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따지냐, 무슨 한우 고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 기준을 전부 다 만족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한우 가격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 먹을 만한 가격이고, 뒤에 설명드리지만 이제 식용유들은 다 산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0ml 짜리 작은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사서 그때그때 먹고 또 새로 사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올리브유 사 드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뭐 절대 이거 광고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저렇게 고르고 고른 올리브유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기 전에는 산패가 안 된 걸 골라야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 따져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용유를 골랐는데 그래봤자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상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산화적 산패가 이제 발암물질 생성되는 과정인데, 그 산화적 산패는 또 개시, 연쇄, 종결 반응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자, 그 산화적 산패의 개시를 하는 게 바로 광선금속 가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브유를 햇빛에 두면 굉장히 빠르게 산패됩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광선 차단한 거는 6일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햇빛을 쏘면은 직사광선을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과산화물가가 치솟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빗에 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갈색이나 녹색 병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열 당연히 산패될 거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 뭐 요건 스테인리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에 닿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 정리하면 이제 요런 병이 되겠죠. 요런 데 담겨 있는, 그리고 그때그때 먹을 수 있게 작은 용량 250ml를 사시고, 유통기한 당연히 많이 남아 있는 게 좋겠죠. 그거 마트 같은 데 가서 다 따져서 조금 더 긴 걸로 사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서늘한 음지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리브유를 좋은 걸 고른 방법도 알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근데 올리브유 최대 떡밥,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 요리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건데,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자, 우리가 튀김이 가장 좋은 온도가 180도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딱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튀김 온도 180도에서 극성 물질, 즉 발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냥 직접 끓여보면 가장 정확할 거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튀김 온도에서 극성 물질이 두 번째로 낮아요. 두 번째로. 자, 산화적 안정성, 산패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 시간을 재는 건데, 이것도 180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해 보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한 3시간까지는 3등으로 가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을 넘는다고 알려진 튀김 온도 180도에서도 거의 가장 잘 견딘다는 거죠. 자, 왜 저런 결과가 나왔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식용유를 가열할 때 산패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불파지방 비율,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메가3가 극히 드물고 가장 산패에 잘 견디는 오메가9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 조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발연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데다가 사실은 꼭 이 온도를 넘어야지만 발암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연기가 난다는 거는 이제 발암물질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올리브 오일이 이 발연점과 상관없이 산화적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냐? 자, 올리브유의 이게 성분 조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중성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에서 99%겠지만 요 폴리페놀이 굉장히 다양하게 1, 2%긴 하지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올레오칸탈, 올레유로페인, 하이드록시티로솔, 티로솔, 뭐 리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기름을 가열할 때 가열하는 그 불에도 이 항산화 물질들이 산패에 방어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폴리페놀들은 무려 180도에서 36시간을 가열해도 이렇게 상당히 보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튀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써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써야 되는 정도입니다. 아까 봤듯이 튀김 온도 180도에서 견디는 그 정도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최상위권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런 거 실험 결과 다 무시하고 그냥 발연점이 상관이 있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안에서도 품질이 좋은 거는 튀김 적정 온도 180도를 넘는 것들이 또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발연점이 낮은 것조차 실제로 끓여보면 산화적 안정성이 더 좋고 발암물질이 다른 기름보다 훨씬 적게 나오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안에서도 상급, 즉 산도가 0.4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애들은 심지어 그 발연점 떡밥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름 한가득에 감자를 넣고 심지어 튀겨도 그 온도가 한 100도 전후밖에 안 된다는 영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븐에 넣고 200도를 넘게 세팅을 해놓고 튀겼는데도 그 온도가 150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발연점과 무관하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서 튀김 온도 180도에서도 발암물질 나오는 거, 산화적 안정성 등등이 최상위권이다.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안에서 산도가 낮은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조차 180도가 넘는다. 세 번째, 튀김 온도가 180도 넘게 세팅을 하고 튀겨도 실제 온도는 180도가 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튀김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넣고 스파게티도 만들어 먹고 심지어 완전히 기름을 팔팔 끓이는 깜바스 알 아이오 이런 음식들도 잘만 해서 먹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중해 사람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요리를 많이 하지만 발연점에 이슈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른다고 합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그리스 셰프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튀김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기든 까놀라유로 튀기든 튀김은 전부 똑같이 나쁩니다. 그래서 굳이 건강에 좋으려고 그 비싼 조그만 백화점에서 산 올리브유를 가지고 튀기는 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기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거면 카놀라유든 뭐든 어떤 식용유도 튀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식용유를 어떤 걸 고르느냐보다 튀김을 먹냐 안 먹냐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튀김을 먹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기름 가열 요리를 할 거라면 최대한 온도는 낮게, 최대한 시간을 짧게 요리를 하자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BBQ가 황금 올리브 치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는 건 다른 기름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고 충분히 BBQ에서 그걸 자랑을 할 만합니다. 분명히 건강이나 맛을 생각했다고 충분히 말할 만한 요소거든요. 근데 워낙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겨도 됩니까? 이런 얘기에 많이 시달렸는지, 자, 우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지고 바로 튀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안전한 처리를 해가지고 튀깁니다.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BQ에 실제로 올리브유를 특수 제작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요게 잘 보면 그 정제유 만드는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약간 이걸 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 고급 휘발유를 사서 일반 휘발유를 만드는 격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원료로 한 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마저도 최근에 2020년부터 올리브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원료로 쓴다는 그 자체 제작 올리브유도 이제 5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 절반 해바라기로 채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름을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고 계속 쓸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근데 BBQ 측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도 바나나 극소량만 들어가는데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지 않느냐, 메뉴명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 총 결론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사시고요. 그 안에서 이왕이면 산도가 표시된 게 있다면 산도 낮은 걸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색 유리병에 든 거 최대한 작은 거, 유통기한 긴 거를 사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시고요. 그때그때 조그만 거 사서 드시고 또 새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겨도 됩니다. 튀김이 나쁜 거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기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고르는 법부터 튀김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